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나이가 있습니다. 바로 75세 전후입니다. 그전까지는 큰 병 없이 잘 지냈던 분들도 이 나이를 넘기며 급격히 약해지는 걸 느낍니다. 팔, 다리가 자주 저리고 숨이 차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나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변화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어딘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꾸 체력이 떨어지고 활동 반경이 좁아지고 사람을 만나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갑자기 확 왔어. 하지만 사실 이 변화는 갑자기 온 것이 아닙니다. 75세를 기준으로 그전까지 쌓인 작은 변화들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변화가 신체 기능과 생활 전반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작은 징후들을 무심코 지나쳤던 것이 75세를 넘기며 건강을 크게 흔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5세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진짜 이유 6가지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평소 생활 속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꼭 끝까지 보시고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6가지를 제대로 알면 앞으로의 건강을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무너지는 속도를 늦추고 되돌릴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75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1년에 한두 %씩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안에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지 힘을 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과 대사, 체온 유지까지 모든 기초 체력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줄면 쉽게 지치고 회복이 늦어집니다. 작은 활동도 큰 피로로 이어집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걷기와 균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풀립니다. 근육이 줄면 당연히 낙상 위험도 올라갑니다. 무릎이 흔들리고 중심을 잡기 어려워 넘어지는 일이 잦아집니다. 한번 넘어지면 골절이나 입원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당을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기존에 없던 당뇨가 생기거나 있던 당뇨가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혈압, 체지방 수치도 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운동을 통해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매일 가볍게라도 걷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근력 운동이 어렵다면 제자리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가능한 한 다리를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도 함께 조절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2끼라도 꼭 단백질 반찬을 챙겨야 합니다.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식재료가 좋습니다. 이건 보양식이 아니라 필수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을 먹는다고 바로 근육이 늘진 않지만 운동과 함께하면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식사 후에는 천천히 걷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습관이 근육을 지켜줍니다. 근육량을 체크하고 싶다면 정기적인 체성분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체중이 줄었다면 그게 근육 때문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몸무게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겉은 괜찮아 보여도 속은 약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75세 이후 근육이 급격히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대로 두면 건강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는 습관과 식사를 통한 단백질 섭취를 챙겨야 합니다. 근육은 나이보다 중요합니다. 장기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75세를 넘기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 중 하나는 몸속 장기들의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서서히 기능 저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간 기능은 해독과 에너지 저장을 담당합니다. 나이가 들면 간의 해독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약을 먹고 속이 불편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고 더 오래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술 한두 잔에도 금세 지치고 회복이 더디게 됩니다. 신장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폐물을 걸러내는 능력이 약해지면서 혈액 속 독소가 천천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몸이 붓고 소변량이 줄고 밤에 자주 깨는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폐 기능 역시 점점 떨어집니다. 숨이 찬 일이 많아지고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빨리 걸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힙니다. 이건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니라 폐활량 저하의 신호입니다. 이런 장기 기능의 저하는 겉으로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방심하기 쉽습니다. 피로가 쉽게 오고 회복이 늦어지며 식욕이 떨어지는 건 역시 장기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럴수록 더욱 생활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무엇보다 소화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예전보다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든다면 위장과 췌장의 기능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음식을 적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면 신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극적인 음식은 줄이고 소화가 잘 되는 식단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기름지고 맵고 짠 음식은 장기 부담을 더 키웁니다. 씹는 횟수를 늘리고 식사 시간을 여유 있게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화는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꼭 받아야 합니다. 특히 혈액 검사, 간 기능, 신장 수치, 폐 기능 검사는 이 시기에 필수입니다. 무증상일수록 정기 검진이 더욱 필요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평소에 피곤한 상태가 오래가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지 마세요. 몸속 장기들이 더 이상 회복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휴식뿐 아니라 식단과 수면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회복력이 떨어졌다면 관리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장기 기능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농도가 진해지고 신장과 간에 부담이 갑니다.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챙기는 습관이 건강을 지켜줍니다. 요약하자면 75세 이후 눈에 띄는 장기 기능 저하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건강을 흔듭니다. 식사, 수면, 수분 섭취, 정기검진이 장기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겉이 아니라 속을 돌봐야 할 시기입니다. 만성질환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75세를 넘기면 대부분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가장 흔한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만성질환들이 이제는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체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전까지는 약으로 수치만 관리하면 괜찮았던 것이 이제는 몸의 기능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합니다. 피로가 자주 오고 쉽게 지치며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이어집니다. 그 원인이 만성질환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뇌와 심장에 영향을 줍니다. 혈압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이 약해지고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납니다. 무증상이라고 방심하면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이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당뇨는 혈당 수치만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경, 눈, 콩팥, 혈관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손발 저림, 시력 저하, 소변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느껴졌을 때는 이미 손상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혈증은 혈액 속 기름기 문제입니다. 혈관 벽에 쌓인 지방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심장을 압박합니다.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갑자기 숨이 차다면 꼭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만성질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혈압이 오르면 혈당도 흔들리고 혈당이 불안정하면
콜레스테롤도 불안해집니다. 하나만 문제여도 결국 셋 다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관리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식사, 운동, 수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수치 이상으로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조금 괜찮아졌다고 약을 끊는 건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음식을 조절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 단 음료나 간식을 줄이고 채소, 생선, 통곡물 위주의 식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양을 줄이기보다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식습관이 약보다 더 큰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 만성질환 관리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루 30분 정도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약과 함께 가야 진짜 효과가 납니다. 스트레스도 큰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과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몸은 긴장 상태가 되며 호르몬 균형이 무너집니다. 마음을 편하게 유지하려는 노력도 관리의 일부입니다. 심신이 함께 안정되어야 만성질환도 잦아듭니다. 요약하자면 75세 이후에는 만성질환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수치 관리에서 생활 관리로 넘어가야 합니다. 꾸준한 약 복용, 식습관 조절, 운동, 스트레스 관리까지 전반적인 루틴을 정리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며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75세 이후 가장 큰 건강 위협 중 하나가 낙상입니다. 이전에는 잘 걷고 움직이던 분들도 조금만 방심하면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유는 바로 균형 감각과 반응 속도의 저하 때문입니다. 몸이 기울었을 때 재빨리 중심을 잡는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발이 살짝 걸려도 금세 중심을 잡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상황에서도 쉽게 넘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균형을 잡는 능력이 서서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평소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면서 비로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골절은 그 자체보다 회복 과정이 훨씬 더 힘들고 오래 갑니다. 엉덩이, 골반, 허벅지 쪽 뼈가 부러지면 입원 기간도 길고 이후 걷는데도 큰 제약이 생깁니다. 특히 낙상 후 두려움이 생기면 스스로 움직이려는 의욕도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활동량이 줄고 근육과 장기 기능이 더 빠르게 저하됩니다. 건강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넘어지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근육 약화, 시력 저하, 청력 저하, 집안의 미끄러운 바닥, 낮은 턱, 어두운 조명 등 작은 것들이 모여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집 안 구조를 점검하는 겁니다. 욕실, 부엌, 복도 같은 자주 지나가는 곳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턱이나 문지방을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밤에는 센서 등이나 야간 등을 켜두면 시야가 확보돼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동할 때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팡이나 보행기를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꼭 활용하세요. 균형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넘어질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걷기 운동도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5번 이상 하루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육과 균형 잡는 능력이 유지됩니다. 가능하다면 계단 오르기나 실내 스트레칭도 병행하세요. 몸을 정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형 감각을 자극하는 운동도 추천합니다. 두 발을 붙이고 눈을 감고 서 있는 연습, 한 발로 5초 서 있기 같은 간단한 훈련도 몸의 반사신경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훈련은 하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요약하자면 75세 이후에는 균형 감각이 크게 떨어지며 그 결과 낙상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이로 인한 골절과 회복 지연은 건강 전체를 급격히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준비된 환경과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뇌 기능 저하가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75세를 넘기면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약해졌다고 느낍니다.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주 잊는 일이 늘어납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 기능의 자연스러운 저하일 수 있습니다. 기억력뿐 아니라 집중력, 계산 능력, 언어 사용 능력 등 다양한 인지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복잡한 대화를 따라가기 힘들고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건 뇌의 활동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점점 퇴화합니다. 자극이 없고 반복되는 일상에만 노출되면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결국 정보 처리 능력이 떨어지고 생각하는 힘도 약해집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초기 증상이 너무 미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뇌 기능 저하가 꽤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치매의 초기 단계도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이름이 자꾸 생각나지 않거나 방금 들은 이야기를 금방 잊고 반복해서 묻게 되는 경우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한 실수가 반복된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뇌는 자극을 통해 되살릴 수 있습니다. 신문을 소리내어 읽거나 간단한 일기를 매일 쓰는 습관만으로도 뇌의 언어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리내어 말하는 것도 뇌 활동을 돕습니다. 퍼즐이나 숫자, 게임 같은 두뇌 활동도 효과적입니다. 간단한 계산이나 단어 맞추기 게임은 뇌의 다양한 부위를 자극하며 활력을 유지시켜줍니다. 너무 어려운 활동보다 재미있고 반복 가능한 게 좋습니다. 일상 속 대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기억력과 표현력을 동시에 쓰게 됩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뇌도 덜 움직이게 됩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뇌 운동입니다. 적절한 수면도 뇌 건강에 필수입니다. 잠을 통해 뇌는 하루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의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규칙적인 수면은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75세 이후 뇌 기능 저하는 흔하지만 절대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자극과 반복이 뇌를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사회적 고립이 신체 건강까지 무너뜨립니다. 75세 이후에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직장을 떠나고 친구와의 연락도 뜸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 고립이 마음뿐 아니라 몸까지 약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끊기면 가장 먼저 정신 건강이 흔들립니다. 우울감, 외로움, 무기력함이 늘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일상 자체가 무너집니다. 의욕이 사라지면 식사도 대충 하게 됩니다. 끼니를 거르거나 간단한 음식만 먹게 되고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활동량도 줄어들고 체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런 변화는 몇 달만 해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립은 뇌 기능 저하와도 연결됩니다. 대화를 나눌 기회가 줄어들면 말을 할 일도 기억할 일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사람과의 소통은 뇌의 활력소입니다. 몸도 고립에 반응합니다. 활동이 줄어들면서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근육이 감소하며 자세도 무너집니다. 이로 인해 낙상이나 만성 통증이 더 쉽게 생깁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립은 스스로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말할 사람이 없다. 내 소식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고립이 시작된 것입니다. 관계는 의도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지만 안부 한마디가 다시 관계를 잇는 실마리가 됩니다. 전화, 문자, 영상통화 모두 소중한 연결입니다. 연락은 짧아도 자주 해야 합니다.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모임이 삶의 활력이 됩니다. 취미 활동도 중요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활동이면 더욱 좋습니다. 글쓰기, 노래, 산책, 바둑 같은 활동은 사람과 마음을 이어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가족과의 연결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자녀나 손주와 자주 연락하고 그들의 일상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가족이라는 안정적인 관계는 정서적으로 큰 안정감을 줍니다. 요약하자면 사회적 고립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약화시키는 요인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생활을 만들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 인사 한 번이 건강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75세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6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근육량 감소, 장기 기능 저하, 만성 질환의 영향, 낙상 위험 증가, 뇌 기능 저하, 그리고 사회적 고립까지. 이 모든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쌓인 작은 무관심이 75세를 기점으로 한꺼번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 악화를 늦추고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걷기, 식사, 수면, 대화, 정기검진. 이 5가지만 잘 챙겨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한 6가지 중 가장 공감되거나 지금 실천하고 싶은 항목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점검하고 앞으로의 10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위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죠. 건강이 최고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건강만이 전부일까요? 70대가 넘어가면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웃으며 대화하는 사람, 취미 생활을 즐기는 사람, 여전히 활기차게 활동하는 사람들 말이죠. 나도 저 나이까지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주변에서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아보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왜 특정한 사람을 부러워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건강한 신체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던 작은 움직임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는 일조차도 숨이 차고 무릎이 아프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허리를 꼿꼿이 펴고 산책을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비결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70대가 되어서도 매일 아침 걷기, 스트레칭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이유는 건강한 정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고독감은 정신 건강에 치명적이죠. 그러나 활기차고 명랑한 사람들은 외로움을 스스로 잘 극복합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쓰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탄탄한 인간관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가 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가족이 있어도 자주 보지 못하거나 친구들이 멀어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주변에 항상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이어가고 봉사활동이나 동호회에 참여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자기계발입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스마트폰을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나이가 들어도 배움의 즐거움을 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자기관리입니다. 70대가 넘어가도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옷차림에 신경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꾸미는 것은 단순한 허영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존중이자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재정적 안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에 대한 걱정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70대가 넘어도 경제적 여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노후 자금을 잘 관리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인 결과죠. 경제적 안정은 정신적 안정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취미 생활입니다. 일할 때는 퇴직하면 여유롭게 취미를 즐겨야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막상 퇴직을 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70대가 넘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동호회에 나가거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삶의 활력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여덟 번째 이유는 봉사활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오히려 남을 도울 기회가 많아집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 자원봉사센터, 노인복지관 등에서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죠. 이들은 나이가 들어도 사회적 가치를 느끼고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합니다. 아홉 번째 이유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젊을 때는 힘들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70대가 넘어가면 미래보다는 과거에 얽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이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죠. 반면 여전히 오늘 하루를 즐기고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어도 매일 아침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작은 목표를 달성합니다. 마지막 이유는 삶의 태도입니다. 70대가 넘어가면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크지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나이를 기회로 삼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부러운 사람들은 삶의 변화마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70대가 넘어가도 주변에서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신체 관리입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스트레칭과 가벼운 산책을 일상화하세요. 아침에 햇볕을 쬐며 걷는 것은 비타민 D를 보충하고 기분을 밝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약한 분들은 실내 자전거 또는 의자에 앉아 하는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주 3회는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물병을 들고 가볍게 팔을 올렸다 내리는 동작만으로도 팔 근육이 탄탄해집니다. 다리 근력을 키우기 위해 벽을 짚고 발끝을 드는 동작을 10회 반복해주세요. 이 동작은 넘어짐을 예방하고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올바른 식습관 유지입니다. 식사 시 채소와 단백질을 중심으로 한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 끼니의 색깔이 다른 채소 3가지 이상을 섭취하면 영양 균형이 맞춰집니다. 특히 등 푸른 생선과 견과류는 오메가-3가 풍부해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소금과 설탕의 섭취를 줄이고 가공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고 미소 짓기를 해보세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억지로 웃기만 해도 뇌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다 같은 사소한 일이라도 기록해 보세요. 다섯 번째 방법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기입니다. 퇴직 후에는 사회적 관계망이 좁아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역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독서 모임, 그림 그리기 교실, 스마트폰 사용법 강의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뇌를 자극해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입니다. 남을 돕는 일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은 즐거움과 성취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 다른 예로 지역 경로당에서 요리나 간단한 운동을 가르치는 활동도 추천드립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외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취미 생활을 만드는 것입니다. 취미는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하루에 10분씩 일기를 쓰거나 추억을 기록하는 회고록을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손재주가 있다면 뜨개질, 자수, 목공 같은 손작업을 추천합니다. 이런 활동은 소근육을 자극해 뇌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방법은 학습을 통한 자기 개발입니다. 스마트폰이 낯설다면 자녀나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보세요.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는 자존감을 높여주고 주변에서도 부러운 시선을 받게 만듭니다. 또한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온라인 강좌를 듣는 것도 추천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아홉 번째 방법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7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심장, 혈압, 당뇨, 뇌 건강 체크는 필수 항목입니다. 작은 증상도 방치하지 말고 조기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열 번째 방법은 수면 습관 개선하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는 일이 많아집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시켜주세요. 또한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면 숙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1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마인드셋 유지하기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루를 시작할 때 긍정적인 목표를 세우고 작은 성취감을 쌓아가는 습관을 들이면 삶이 더욱 활기차집니다. 다음은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75세 김영수 씨입니다. 김영수 씨는 은퇴 후 집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허리와 무릎이 약해지고 점점 외출이 귀찮아졌습니다. 친구들 모임에도 나가기 싫어졌고 우울한 날이 많아졌죠. 그러던 중 우연히 근처 복지관에서 노인 체조 교실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몸이 뻣뻣해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일주일에 3번씩 빠지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그는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걸음걸이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체조 교실에서 만난 사람들과 커피 한 잔 나누며 대화하는 시간도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예전엔 그냥 텔레비전만 보던 시간이 지금은 웃고 떠들며 보내는 시간이 되었다며 활짝 웃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2세 이정순 씨입니다. 이정순 씨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씩 멀어지면서 외로움이 점점 커졌습니다. 딸이 엄마 일기를 써보는 건 어때? 라고 권유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햇살이 참 예뻤다. 이웃이 준 떡이 맛있었다. 이렇게 사소한 것들을 적어가며 점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일기를 모아 작은 수필집을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글쓰기 모임에 나가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정순 씨는 처음엔 혼자가 너무 외로웠는데 이제는 내 글을 읽어주는 사람들이 생겼다며 행복해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78세 박순자 씨입니다. 박순자 씨는 평생 요리를 좋아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힘이 빠져 요리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요리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김밥을 만들어주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시간이 인생의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에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주 1회씩 봉사활동을 나가며 요리 실력을 나누고 있습니다. 박순자 씨는 이젠 나도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 든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81세 최명자 씨입니다. 최명자 씨는 고혈압과 당뇨로 병원 신세를 자주 지게 되었습니다. 의사로부터 운동을 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일주일에 3번 공원에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걷기 힘들었지만 조금씩 시간을 늘려 30분까지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공원에서 만난 사람들과 자연스레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산책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아프신 곳 없으세요? 요즘 날씨가 참 좋죠? 이런 작은 대화들이 그녀의 마음을 점점 밝게 만들었습니다. 최명자 씨는 이제는 혼자 걷지 않고 같이 걷는 친구들이 생겨서 더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70세 김정호 씨입니다. 김정호 씨는 퇴직 후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워 친구들과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손주와 연락하고 싶어도 카카오톡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 교육 강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첫날, 그는 글씨를 크게 설정하는 방법, 사진 찍는 방법,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그는 손주에게 사진을 보내고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김정호 씨는 이제는 나도 손주들과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웃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강의를 듣거나 그림 그리기 앱을 활용해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76세 남경자 씨입니다. 남경자 씨는 퇴직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젊은 시절 썼던 재봉틀을 다시 꺼내 들고 동네 아이들에게 옷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옷들을 지역사회복지관에 기부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남경자 씨는 예전엔 내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70대 이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신체와 뇌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15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한 노인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30% 감소했습니다. 또한 걷기 운동은 관절 건강을 지켜주고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근력 운동 역시 중요한데 일주일에 2회 이상 가벼운 아령을 든 운동은 골밀도 감소를 막아줍니다. 실제로 골다공증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근력 운동을 시행한 결과 골밀도가 평균 12%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활동과 인지 기능의 연관성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치매 발병률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노인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40% 낮아집니다. 이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뇌의 신경회로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취미 활동이 뇌 건강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기존 취미를 지속하는 것은 뇌의 신경가소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70대 노인들이 주 2회 그림 그리기를 6개월간 지속한 결과 인지, 기능 점수가 15%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뜨개질과 같은 손작업은 뇌의 전두엽과 두정엽을 자극해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일상 속 감정 관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는 노인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평균 20% 낮습니다. 이는 면역력 강화와 만성질환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하루 10분씩 감사일기를 쓴 노인들의 우울증 발생률이 35%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감사일기는 자기 긍정감을 높이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봉사활동과 사회적 연결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70대 이상 노인들이 주 1회 봉사활동을 6개월간 지속한 연구에서 우울증 점수가 30%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남을 돕는 행위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주고 삶의 목적을 찾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자주 깨는 수면 패턴은 뇌의 해마기역을 관장하는 부위를 위축시키고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밤에 5회 이상 깨는 노인들은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밤에 최소 6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 점수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일곱 번째는 경제적 안정이 심리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만성 염증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재정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25% 낮고 우울증 발병률이 절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여덟 번째는 학습과 자기 개발이 뇌에 미치는 긍정적 자극입니다. 70대 이후에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독서 습관을 유지한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35% 낮습니다. 이는 뇌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신경회로가 계속해서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라인 강좌를 듣거나 스마트폰을 배우는 것도 뇌 자극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홉 번째는 스트레칭과 요가의 효과입니다. 60대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 3회 요가를 6개월간 시행한 결과 불면증 증상이 40% 감소했습니다. 이는 요가의 호흡법이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켜 수면의 질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는 소통과 웃음이 주는 긍정적 영향입니다. 웃을 때 분비되는 엔돌핀과 세로토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3회 이상 유머 프로그램을 본 노인들의 면역세포 활성도가 20%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1번째는 발목 펌핑 운동의 효과입니다. 다리의 고인 체액이 신장으로 이동하면서 야간유가 감소하고 다리 부종이 완화됩니다. 발목을 위아래로 10회씩 움직이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하체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12번째는 발 마사지의 효과입니다. 발바닥의 신장, 방광 반사구를 자극하면 방광 긴장이 완화되고 야간유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3번째는 식이요법과 뇌건강입니다. 호두, 아몬드, 블루베리와 같은 항산화 식품은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등 푸른 생선은 기억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4번째는 수분 섭취 시간 조정입니다. 오후 7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줄이고 낮 시간에 충분히 마시는 습관이 야간유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70대 이후에도 주변에서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침 루틴 만들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햇빛을 쬐면서 깊은 호흡을 5회 반복합니다. 이 과정은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해 수면 패턴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어서 10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목과 어깨를 풀어주고 손목과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면서 관절을 이완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하체 근력 운동을 추가합니다. 벽에 손을 짚고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하면 하체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이 동작은 낙상 예방과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아침 운동이 끝나면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 신장을 깨우고 배변 활동을 촉진시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식단 관리입니다. 아침 식사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을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삶은 계란, 통곡물빵, 바나나 1개를 섭취하면 하루 에너지의 시작을 든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시에는 등 푸른 생선과 채소를 곁들인 한 끼를 추천합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는 오메가3가 풍부해 뇌 건강과 관절 건강에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가볍게 마무리합니다. 예를 들어 두부 샐러드, 호박죽, 견과류 한 줌 같은 메뉴가 적합합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200ml 이하로 제한합니다. 특히 카페인 음료나 탄산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대추차, 루이보스차 같은 카페인 없는 차를 마시면 숙면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취미 활동 정하기입니다. 주 1회는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는 날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에는 스마트폰 교실에 가서 사진 찍는 법을 배워보기도 좋습니다. 목요일에는 그림 그리기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가 자극을 받아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주 2회는 자기만의 시간으로 정합니다. 이 시간에는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면서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일기를 쓸 때는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행복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이 줄어들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또한 손글씨로 일기를 쓰는 과정은 뇌를 자극해 인지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4번째 단계는 사회적 활동 참여입니다. 주 1회는 지역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강좌에 참여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활용법, 요리 강좌, 요가 교실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좌에 참석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주 1회는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거나 초등학생에게 책 읽어주기 봉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 1회는 가족과 연락하는 날로 정합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안부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로 근황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의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외로움과 우울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5번째 단계는 정신건강관리입니다. 하루에 10분간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고 호흡을 합니다. 이 과정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의 목표 1가지를 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작은 행동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공원에서 30분간 걷기 같은 작은 목표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일기장에 체크하며 성취감을 기록해 보세요. 또한 잠들기 전에는 배를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이 동작은 소화기와 방광을 이완시켜 숙면을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고 미소 짓기를 실천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주위에서 부러움을 사는 인생이 됩니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70대 이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작은 습관의 반복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팁은 아침을 건강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레몬물 1잔을 마시면 신장이 활성화되고 체내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레몬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번째 팁은 아침 스트레칭을 눈 뜨자마자 하는 것입니다. 기지개를 켜고 팔을 머리 위로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5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과 마음을 깨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3번째 팁은 계단 대신 걷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면 하체 근력 강화와 심폐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무릎이 약한 분들은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올라가면서 근력 운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번째 팁은 수분 섭취 패턴 조정하기입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집중적으로 물을 마시는 시간으로 정합니다. 반면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최소화해 야간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5번째 팁은 소금 섭취 줄이기입니다. 염분이 많은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체액 저류를 유발합니다. 대신 칼륨이 풍부한 음식 바나나, 아보카도, 감자를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6번째 팁은 하루 1가지 새로운 것 배우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에서 요리 레시피 영상 하나를 보거나 간단한 외국어 단어 5개를 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뇌는 활성화되고 인지 기능이 유지됩니다. 7번째 팁은 주 1회 문화생활 즐기기입니다. 가까운 공원에 산책을 나가거나 지역 도서관에서 무료 강의를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영화 상영회에 참여해도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가 됩니다. 8번째 팁은 손끝 자극하기입니다. 뜨개질, 십자수, 수공예 같은 손작업은 뇌의 전두엽과 두정엽을 자극해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손끝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신경계가 활발해집니다.
9번째 팁은 주 1회 반신욕하기입니다. 따뜻한 물에 15분 정도 반신욕을 하면 긴장된 근육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완화됩니다. 물에 소금을 한 스푼 넣으면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10번째 팁은 취침전 발 마사지를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발바닥에 신장, 방광 반사구를 꾹꾹 눌러주면 밤사이 야간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11번째 팁은 주 1회 대청소하는 날 정하기입니다. 청소는 몸을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근력 운동이 됩니다. 또한 집안이 깨끗해지면 마음도 한결 상쾌해지고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12번째 팁은 하루 10분 복식 호흡하기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배를 부풀린 후 입으로 길게 내쉬는 호흡법입니다. 이 호흡법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수면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킵니다. 13번째 팁은 하루에 한 번 크게 웃기입니다. 웃을 때 분비되는 엔돌핀과 세로토닌은 면역력을 높이고 우울감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유머 프로그램이나 코미디 영화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4번째 팁은 주 2회 근력 운동하기입니다. 물병을 들고 양팔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팔 근력을 강화하고 어깨 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번갈아 들어 올리면 하체 근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15번째 팁은 식사일기 작성하기입니다. 하루 동안 먹은 음식을 기록하면 자신의 식단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에는 칼로리를 줄이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두부, 호박죽, 삶은 달걀 위주로 섭취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16번째 팁은 소통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은 가족과 전화 통화하거나 친구와 산책하는 시간으로 정합니다. 인간관계는 정신 건강에 가장 강력한 긍정적 자극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팁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공원에서 예쁜 꽃을 봐서 기분이 좋았다. 손주가 전화해줘서 너무 반가웠다. 작은 일이라도 기록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형성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변에서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 그들은 결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자신을 돌보고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해온 사람들일 뿐이죠. 아침에 일어나 햇볕을 쬐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감사일기를 쓰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 70대 이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해보세요. 아침 10분 스트레칭부터 하루 한 번 가족에게 안부 전화하기, 잠들기 전 감사일기 쓰기. 지금은 사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삶이 얼마나 달라질지 상상해보세요. 나는 이제 늙었어라는 생각 대신 오늘 하루도 새로운 시작이야 라고 생각해보는 것.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야말로 나이보다 젊고 활기찬 삶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중장년층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팁과 건강관리법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안경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겉으론 참 좋은 사람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서야 속셈을 알게 되는 경우 다들 한 번쯤은 겪으셨을 겁니다. 그땐 왜 그걸 몰랐을까? 내가 너무 순진했나 싶은 생각도 들죠. 특히 우리 나이에는 사람 잘못 만나면 돈도 잃고 마음도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이제는 감이 아니라 연습으로 기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사람의 본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3가지 핵심 신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3가지만 잘 기억해 두셔도 낯선 사람을 만날 때 한 걸음 더 조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3번째 신호는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서입니다. 평소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조심해서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의도가 보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상대방의 속을 더 정확히 읽어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용적인 정보 전달. 소지품이 말해주는 성향.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말투나 행동뿐 아니라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물건에서도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도 소지품은 의외로 많은 걸 보여줍니다. 옷은 상황에 맞춰 입을 수 있지만 자주 쓰는 물건은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게 되거든요.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건 휴대폰 케이스입니다. 화려한 무늬나 독특한 디자인을 고른 사람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 성향이 많습니다. 반대로 투명한 케이스나 기본형을 고르는 사람은 실용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거칠애보다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튼튼한 게 최고라고 여깁니다. 지갑처럼 카드와 현금을 같이 넣을 수 있는 케이스를 쓰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능한 한 하나로 여러 가지를 해결하려는 편입니다. 그리고 낡고 오래된 케이스를 계속 쓰는 사람도 있죠. 이런 경우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갑작스러운 변화를 부담스러워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 볼 수 있는 건 손목에 찬 시계입니다. 요즘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스마트워치를 차는 분은 보통 기술에 관심이 많고 자기 관리에 적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이나 건강을 꾸준히 챙기고 생활의 효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반대로 전통적인 아날로그 시계를 차는 사람은 정중함과 품위를 중시합니다. 특히 고급 시계를 매치한 사람은 디테일에 신경 쓰고 격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큽니다. 시계를 아예 차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꾸밈보다 편안함을 중시하거나 실용성을 우선하는 분일 수 있습니다. 손목에 뭔가 차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죠. 액세서리도 눈여겨볼 만한 요소입니다. 자주 바꾸고 여러 가지 스타일을 시도하는 분은 분위기 변화와 꾸미는 걸 즐깁니다. 반대로 거의 하지 않거나 단순한 걸 고수하는 사람은 간결하고 실용적인 스타일을 선호하죠. 신발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패션 브랜드 로고가 크게 드러나는 신발을 신는 분은 외적인 평가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편안한 운동화나 로퍼를 신는 분은 실용성을 가장 우선으로 여깁니다. 신발을 얼마나 깔끔하게 관리하는지도 그 사람의 꼼꼼함을 보여줍니다. 같은 운동화를 신어도 누군가는 항상 반짝거리게 닦아두고 어떤 분은 흙먼지를 그대로 둡니다. 이런 차이들이 바로 그 사람의 성격과 생활 습관을 보여주는 작은 힌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방을 보면 사람의 가치관이 보입니다. 크고 화려한 가방이나 명품 로고가 뚜렷한 제품을 고른다면 외부 인식에 민감하거나 과시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에코백이나 무난한 디자인을 고른다면 실용과 편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래된 가방을 계속 쓰는 분도 있습니다. 익숙한 물건에 대한 애착이 크거나 실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지품은 단순한 취향을 넘어서 생활 방식과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겉모습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왜 저런 물건을 골랐을까?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의 본 모습은 외모보다 태도에서 더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누구를 처음 만났을 때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인상을 받습니다. 그 인상이 바로 풍기는 분위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얼굴 생김새보다 표정이나 시선, 말투, 자세, 몸짓 같은 전반적인 모습에서 만들어집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첫인상은 보통 7초 안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뇌는 상대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랜 경험으로 느끼는 직감이 실제로는 꽤 정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지나치게 친한 척하는 사람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 본 자리에서 어머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다가오는 사람들 있죠. 이건 의도적으로 친밀감을 빨리 만들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기분은 좋지만 금방 거리 좁히는 사람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할 행동은 험담입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꺼내는 사람은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오늘은 저 사람 욕을 하지만 내일은 내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에 대해 안 좋은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과한 자기 자랑입니다. 처음부터 본인의 대단한 경력이나 능력을 강조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겸손은 없이 나 중심의 이야기를 반복한다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과장된 말은 진실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보다 지금 어떤 태도로 나를 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시선을 피하거나 눈을 자주 깜빡이는 경우는 불안감이 드러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말하는 도중에 주변을 자주 살피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가 긴장하고 있거나 뭔가 숨기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너무 무표정하고 반응이 없는 경우도 거리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조용한 사람도 긴장하거나 거리를 두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팔짱을 끼고 있거나 다리를 꼰 채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은 방어적인 태도일 수 있습니다. 몸이 자주 움직이거나 다리를 떨 경우엔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웃는 얼굴도 살펴야 합니다. 진짜 미소는 눈과 입이 함께 움직입니다. 눈만 웃지 않거나 입꼬리만 올리는 경우는 형식적인 인사일 수 있습니다. 말투와 내용보다 태도와 분위기가 진짜 감정을 더 잘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지, 고개를 끄덕이는지, 리액션이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적극적인 리액션이 없고 일방적으로 말만 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의지가 적을 수 있습니다. 첫 만남에서도 배려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기중심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태도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작은 행동 하나, 말투 하나가 의외로 많은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자세가 나에게 향해 있는지, 시선이 자주 흐트러지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말을 할 때 내 눈을 보며 말하는지, 아니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지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관심과 존중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말보다 태도가 먼저 신뢰를 줍니다. 말은 잘 꾸며낼 수 있지만 몸의 반응은 쉽게 숨기기 어렵습니다. 진심은 몸짓에 나타납니다. 태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말보다 행동을 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 느낌이 이상하게 꺼림칙했다면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과거의 경험과 기억이 보내는 일종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불편함이 계속 느껴진다면 이유 없는 느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거리감이 계속 느껴진다면 그건 신호입니다. 사람의 겉모습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태도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신중히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말투 속에 진심을 숨기거나 조종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 억양 하나에도 신중히 귀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칭찬으로 시작해서 압박으로 끝나는 말투는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시니까 제가 믿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한 문장 속에 칭찬과 압박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을 살짝 높여주면서 기분 좋게 만듭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 기분을 이용해 결정하게 만듭니다. 칭찬을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호의를 느낍니다. 그 호의를 이용해 부담을 주는 방식이 바로 말투 속 압박입니다. 이런 말은 듣는 사람이 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수락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방식은 특히 중장년층에게 더 자주 쓰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책임감이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특별히 생각해서 이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에는 소속감과 부담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특별하다고 느끼게 하지만 동시에 이건 당신이 거절하면 안 되는 제안이라는 압박도 줍니다. 이런 말 뒤엔 반드시 돈 이야기가 따라옵니다. 아무에게나 드리는 기회가 아닙니다. 지금 아니면 못 들어오세요. 이렇게 급박한 상황을 조성하며 결정의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기회라면 기다릴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급하다는 이유로 결정해야 한다면 그건 위험 신호입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성향을 고스란히 담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말도 부드럽게 전달합니다. 반면 조종하려는 사람은 칭찬으로 시작해 부담을 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말투를 자세히 들으면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려는지 감이 옵니다. 특히 관계 초기에 들었던 말들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부드럽고 다정했던 말투가 어느 순간부터 지시하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경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말투는 죄책감을 자극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이런 말은 거절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거절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면 결국 손해와 후회를 겪게 됩니다. 의심이 생긴다면 꼭 시간을 두고 판단하세요. 지금 결정 안 하면 기회를 놓친다는 말은 대부분 위험합니다. 정말 소중한 제안이라면 천천히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상대가 자꾸 지금 당장이라는 말을 반복한다면 그건 시간보다 감정을 조종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럴 땐 반드시 주변 사람과 상의해 보세요. 혼자 판단하지 않고 여러 시선을 거치는 게 안전합니다. 내 감정이 흔들릴 땐 일단 거리를 두는 게 현명합니다. 특히 말투 속에 숨겨진 압박을 감지했다면 그때가 멈춰야 할 순간입니다. 직감도 무시하지 마세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뭔가 불편했다면 그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상대의 말투에서 내가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건 건강한 대화가 아닙니다. 좋은 말이 전부 좋은 의도를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부드러운 말투 속에도 공격과 강요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말의 겉모양보다 그 안의 흐름과 방향을 읽는 눈이 필요합니다. 말투를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 안에 상대의 진짜 목적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진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3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평소 지니고 다니는 소지품을 통해 그 사람의 성향을 유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물건들 속에 생활 습관과 성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는 전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자세, 시선, 말투, 표정, 그리고 상대의 태도까지 모두가 진짜 마음을 드러내는 단서였죠. 세 번째는 말투 속에 숨어있는 조종과 압박의 의도를 파악하는 법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친절한 말이지만 듣고 나면 왠지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운 말들, 그 안에는 나도 모르게 끌려가게 만드는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하면 사람을 겉모습이나 말 한마디로 판단하지 않고 진짜 관계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 보는 눈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경험을 통해 쌓이는 것이고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미 많은 삶의 경험을 해왔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직감도 생기고 감정의 흔들림도 겪어봤기에 이제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의심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내 마음과 삶이 다치는 일은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중하게 바라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내가 마음을 열기 전에 충분히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때는 이 사람은 어떤 소지품을 가지고 다닐까? 표정이나 자세는 어떤 분위기를 풍기지? 말투 속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 번만 던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훨씬 건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사람 보는 눈은 결국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관계를 더 평안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동안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기준으로 신뢰하셨나요? 혹은 겉과 속이 너무 달라서 후회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따뜻하고 현실적인 주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음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